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내 공기 오염물 중에서 소위 이노게닉 가시어스 폴루턴스 해가지고 무기 가스상 오염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기 오염물의 실내 오염원은 주로 이 연소기구를 통해서 발생을 해요. 연소기구라고 그러면 뭔가 태우는 거죠. 석유나 가스난로, 벽난로, 요리기구, 담배 연기. 요즘 뭐 이런 오염물 발생 때문에 이런 난로를 안 쓰고 인덕션이라고 이 전기기구를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요리를 어차피 이제 히팅을 가하니까는 요리하면서도 일부 발생을 하죠. 이 주요한 무기가스 오염물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이 이산화황,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등이 되겠고, 그 외에 암모니아나 염소 이런 것들은 주로 강한 산화문제로서 이제 세제 주성분이에요. 우리 세탁할 때 세제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 오존은 우리 이제 한여름 아주 햇볕이 강할 때 외부 공기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실내로 들어올 수 있고, 또는 이제 음이온 발생 에어 클리너 같은 거에서 오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실내 공기질 오염물 유지 및 권고 기준은 이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에 개정된 것에서 이제 우리가 일부 알 수 있는데, 이게 최근에 개정된 것들의 유지 및 권고 기준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PM10하고 PM2.5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실내에서는 1000ppm 이하가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이고, 그다음에 뭐 유기화합물이고 표무유세고 일산화탄소가 있죠. 지금은 이제 무기 가스니까 이산화탄소가 1000ppm, 일산화탄소가 10ppm 이하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산화질소 NO2 같은 경우는 0.1ppm 이하가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입니다. 권고 기준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기 오염물의 건강 영향하고 어떤 기준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실내에서 나타나는 수준은 뭐 ppm 단위니까는 이 무미 무취예요. 이게 특히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게 실내에서 새어들면은 우리 이제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일부러 메틸 머케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 가스가 노출 시에 일부러 냄새가 나기도 하긴 합니다. 대부분의 무기가스는 실내에서는 무색무미 무취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일반적인 오염물질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이 한 700에서 2000 ppm 이 실내에서 전형적 온도고, 실내에서는 한 요새 이제 올라서 뭐 지구 온난화 가스가 자꾸 증가하니까 이제 뭐 450 ppm이 넘어갔죠. 그다음에 이 환기시설이 없는 환기가 장치가 안 된 소위 연소기구를 사용 시에는 3000 ppm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실에 학생들이 아주 꽉 차 있을 때도 3000 ppm 이상 우리 호흡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돼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5000 ppm이 되면은 장기간 폭로 시 질병을 유발한다 그러고, 이 잠수함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 승무원들의 TLV 값, TLV 값이라고 합니다. Threshold Limit Value. 네, 15000 ppm에서는 호흡기에 영향을 주고, 3000 ppm 정도에서는 두통 유발을 하고 현기증, 이 구토 같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1958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알아본 건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1960년대에는 330 ppm 이하였다가 계속 증가해서 이 최근에는 이제 뭐 400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지만은 계절별 변화, 이산화탄소 농도가 5월 중에 비교적 높고, 이 가을 10월 때 약간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허용 농도와 그 허용 농도와 그 유해한 농도 그 기준은 아까 앞에 간단히 살펴봤지만은 여러분도 살펴보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0.1 그러니까 1000 ppm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에 허용 농도, 우리나라 실내 환경 기준치도 그렇지만은 또한 환기 계산에 사용되는 허용 농도입니다. 이 1000 ppm이 넘으면은 보통 환기설을 자동으로 이제 작동하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죠. 여러분들 한번 또 다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우리 뭐 지금 학생들은 워낙 그런 일이 없지만은 선생님 어렸을 때 60년, 70년대까지는 이 연탄들을 우리가 많이 난방으로 썼어요. 그래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오면은 그 불완전 연소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들어와서 우리가 소위 연탄가스 중독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사망도 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이나 마이글로빈하고 결합해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카르복시 마이글로빈을 형성을 해서 이 산소가 운동되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고농도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 뇌, 심근, 운동 근육에 영향을 줘서 이제 연탄가스 중독이 되면은 비틀비틀 거리기도 하고 이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복시 헤모글로빈 농도가 혈액 중에 3 내지 5%면은 주의력에 영향을 주고 6에서 10% 보면은 hand to eye coordination, 그러니까 뭐 이 소위 몸이 제대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50% 나오면은 이제 졸도를 하고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15ppm에 15시간, 60ppm에 1시간 폭로되면은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레벨이 2.5%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농도 노출, 뭐 요즘은 뭐 이 일산화탄소가 실내에서 그렇게 뭐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데 저농도 노출의 만성적 효과는 잘 알려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주의력 상실, 지각력 장애, 학습 능력 저하, 졸음, 혼돈 등을 발생해서 이 소위 시크빌딩 신드롬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어보길 바라고, 그 여러분들 이제 실내 공기를 쭉 우리가 훑어보면 알지만 이제 상식적인 얘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걸 특별하게 외우려고 노력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길 바라고, 이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를 또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세요. 뭐 좀 더 상식적인 얘기들이에요. 이 도심에서는 솔직히 그 택시 운전 기사분들이나 이 버스 운전 기사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피해를 볼 수가 있죠. 이 도심에서 오랜 시간 운전을 하니까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일산화탄소 또는 녹스 같은 것들, 이 폭로를 우리가 주의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농도, 폭로 시간, 인체 피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것들을 쓸데없이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신경계 반사정이 변화가 되고 뭐 이렇구나 하고서 한번 쭉 훑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녹스는 뭐 여러 가지 질소산화물을 얘기를 하는데 주로 NO2하고 이 NO, 일산화질소를 의미를 하고, 고농도에서는 이 폐 데미지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메타모글로빈을 형성해서 혈액의 산소 수송에도 일부 개입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나 어린이에게는 만성 폐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한 반응성이 높아서 실내 다른 오염물과 반응해서 더 독성이 강한 물질도 생성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민이나 벤조파이렌, 파이레닌과 반응해서 뭐 나이트로조아민, 뭐 이렇게 복잡한 이름의 케미칼을 만들어서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질소산화물은 대도심 주변, 그다음에 저층, 그 외부에서 주로 자동차 운행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실내에는 많이 존재를 하지 않고, 다만 이제 그 연소 또 요리할 때 일부 농도가 높아진다고는 알려져 있지만은 그렇게 실내에서 아주 위험하게 높은 농도로 발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거는 그
일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그 헬스 이펙트인데, 이걸 보는 방법은 이 소위 가로축은 이산화질소의 농도입니다. 0.01, 0.1, 1, 10, 100, 1000 ppm이고, 그 다음에 이 점선으로 된 이 네모는 민감한 사람들, 주로 이제 어린이나 이제 노약자들 경우죠. 그 다음에 이 요 네모 안에 있는 숫자는 그 실선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인데, 네모 안에 있는 숫자는 익스포저, 폭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0.1 ppm에 민감한 집단이 60분 정도 폭로가 되면은 이 specific airway resistance, 호흡기 계통에 일부 영향을 준다는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를 만든 거고, 이 여기 뭐 제일 심각한 거 chronic lung disease possible, 만성 폐질환이 뭐 가능하다. 만성 폐질환 그러려면은 이 100 ppm에 60분 이상 폭로될 때, 이건 어떻게 보면 단기간 폭로예요. 60분, 10분, 120분 이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2, 3주 내에 사망에 이른다. 뭐 그거는 뭐 수백 ppm에서 60분 정도 폭로를 당하면은 이제 우리가 피해를 입히는 거고, 실내에서는 뭐 솔직히 한 0.0 몇 ppm 정도밖에 존재를 안 하니까는 우리 인체에 큰 영향을 주는 실내 공기 오염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뭐 계속 얘기지만은 이 속스, 이제 녹스는 그렇고, 속스도 실내에서 그렇게 뭐 많이 발견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0.25에서 0.5에서는 천식 있는 사람은 기관지 수축이 발생하고, 이 쇼텀 헬스 이펙트, 일시적 자극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폐기능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다른 오염에 영향받기가 쉽다고 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무기 가스 실내 공기 오염물은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호흡 과정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소위 그 집중력 저하, 그리고 공부할 때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 CO2 같은 거는 확실히 이제 관리해야 될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오존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산화제죠. 그리고 30분이 실내 존재해도 30분 내로 없어진다고 해요. 실내 표면과 반응해서 없어진다 그러고, 이 오존과 이 에스테스 속스는 반응성이 높아서 그림을 탈색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품 손상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서는 특히 오존 컨트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 활성탄 가지고 이 얘기가 또 나오지만은, 그다음에 염소 같은 거는 이제 세제 사용 시에 일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뭐 염소에 크게 중독될 정도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내에서 뭐이 소위 세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역시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실내 오염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오존의 농도 수준 및 폭로 시간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인데, 쭉 이렇구나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오존 경보를 내리고 있지만은 그 실내에서는 그렇게 이 그 우리가 레이저 프린터나 이런 데서 일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이온 공기청정기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음이온 발생시키는 공기청정기는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꽤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이 음이온 공기청정기는 이제 뭐 시중에서 많이 사용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오존의 위험성 때문에. 그리고 무기가스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이제 다른 실내 공기오염과 마찬가지로 이 소스 컨트롤, 환기율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 오염물을 깨끗이 잡아내는 클린업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소스 컨트롤은 가능하면은 전기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을 낮추자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소기구의 연소율 향상, 적절한 조작 관리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환기는 이 기계적 환기, 로컬 벤틸레이션, 후드 같은 거 등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공기 교환율, 그다음에 미케니컬 로컬 벤틸레이션 포함해서
오염물의 농도 감소 효과와의 관계를 연구해서 이 환기, 기계적 환기, 곡소 환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면서 우리가 쓰진 않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경동나비나 이런 큰 회사들이 환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방송 광고에도 나오지만은 이 레인지 후드 또는 환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바람의 이동 같은 연구들을 기업체에서들은 대학하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도 이번에 또 경동나비연하고 라돈 관리 관련 이 연구 또는 자문 계약도 맺고, 또 그 환기 개선 관련해서도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의미 있는 기업들이 이제 환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기를 닦는 거죠. 에어클리닝인데 absorption method, 흡수, 소위 이제 물 같은 걸 사용해서 물 뿌려서 잡자는 건데, 이 일부 무기가스 제거에는 효과적이에요. 물에 잘 녹는 무기가스가 있으니까, 특히 속스 같은 것. 근데 이제 물을 사용하니까 장비가 커져서 덜 매력적이고, 이 액체 그 건조제가 들어가 있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주로 병원, 슈퍼마켓 등 상업 건물에서 이용을 하고, 이 중에서 그 수분을 제거하는 또는 공기를 조절하는 시스템과 더불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뭐 칼하트하고 탐스인한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잠수함 내 CO2 레벨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까. 이걸 한 1000 ppm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노에탄올 아민이란 용액을 업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용된 용액은 가열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고 재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외우라는 게 아니고, 아, 이런 연구들을 해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뭘 개발을 한다든가 나중에 추가로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다시 생각해내고 참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로 뭐 이 잠수함 내 CO2 레벨을 흡수하는데 좋은 이 영역은 뭐냐, 뭐 이런 문제는 내질 않겠어요.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흡착은 항상 매력적인 방법이죠. 주로 활성탄일 텐데, 그 외에 이제 뭐 뒤에 나오지만 여러 가지 흡착제가 있습니다. 이 흡착시켜서 수분을 제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수분은 당연히 오염물은 아니죠. 하지만 되게 중요한, 우리가 습도 컨트롤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생물의 성장이 촉진되고 염소 암모니아를 흡수해서 이들의 부식 효과가 증가되고, 이 습도가 높으면 파티클 보드에서 포르말데히드 발산율이 증가합니다. 습도 조절이 중요하고, 이 여러 흡수제의 수분 제거 효과는 이제 그림을 참고하면 되고, 뒤에 그다음에 CO2는 관심 있는 오염물은 아니지만은, 얘기했지만은 실내 그 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흡착제를 선택할 때 CO2에 대한 흡착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이 CO2를 너무 많이 흡착하면은 다른 목적하는 오염물이 흡착될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CO2 농도 컨트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라이트 등 이 사람들은 실리카겔 가지고 워러베이퍼 제거는 됐는데 CO2는 제거가 안 된다. 실리카겔은 가장 흔한 이 흡습제입니다. 여러분들 껌이나 뭐 여러 가지 그통 속에 수분 제거하려고 이제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몰리큘러 시브는 이산화탄소 제거에 가장 좋은 흡착제로 알려져 있어요. 한국말은 분자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 상용화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흡착은 잘 안 되고, 이 어떤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내추럴 지올라이트, 뭐 카바사이트파 이거는 것들이 이제 브랜드 네임이에요. 이런 것들이 몰리큘러 시브보다 이 일산화탄소를 2배에서 5배 더 흡착하더라 하는 이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로축은 상대 습도고, 이거는 그 흡착 커패시티입니다. 뭐예요, 이거는? 이 워터 베이퍼, 그러니까 수분을 누가 잘 흡착하는 거예요. 아까 실리카겔이 전반적으로 이 수분을 잘 흡착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활성탄은 이 수분이, 소위 습도가 높아지면서 흡착률은 늘어나는데, 이 수분을 흡착하면 또 활성탄은 딴 걸 흡착을 못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실리카 겔이 가장 좋은 흡습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 수분을 잘 흡착을 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게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의 흡착 곡선인데, 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이 동그라미 몰리큘러 시브가 전반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잘 흡착하는 흡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STS나 SO2 같은 거는 몰리큘러 시브에 잘 흡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브랜드 네임 뭐이 13X가 더 좋은 흡착력을 가졌다고 그러고, 그 이유는 이 13X가 이 구멍, 포 사이즈가 더 커서 그렇다고 해요. 이 황은 몇 주기 원소예요? 우리가 주기율표 보게 되면은 3주기 원소입니다. 이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주기율표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이즈가 커지니까 황의 크기가 질소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역시 흡착제도 포 사이즈가 큰 것들이 큰 놈을 잘 흡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내추럴 지올라이트, 뭐 H 모노나이트, 리텐션 커패시티. 리텐션은 이 황산화 황 이런 H2S나 황산화물을 흡착을 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능력이에요. 떨어뜨리지 않고 탈착되지 않는, 이 계속 흡착해서 잡고 있는 커패시티가 좋다고 해요. 이 그다음에 암모니아는 실리카 겔이 몰리큘러 시브보다 더 좋은 흡수제고, 그다음에 여기 뭐 데이터가 일부 연관 데이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오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탈색 예술품을 산화 또는 손상시키니까는 뮤지엄이나 아트 갤러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1950년대 이후로 헌팅턴 아트 갤러리에서 오존 제거를 위해서 활성탄 필터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1000kg의 카본으로 뭐 14,000 큐빅 피트 분당의 공기를 처리해서 제거율이 95%나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옛날부터 강의할 때 헌팅턴 아트 갤러리가 나와서,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로스앤젤레스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 가봤어요. 가보면은 그각 나라의 정원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식 정원, 프랑스식 정원, 뭐 일본식 정원이 쭉 있고 아주 큰 갤러리예요. 거기 이제 뭐 우리 놀이동산 같은데 정원이 있듯이 큰 정원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미술품을 수집해 놓은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초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러 갔는데, 이게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정부에 기부를 했다 그러고, 입장료는 무료인데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기부금들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그 캘리포니아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갈 게 있으면은 한번 여기 가보기 바랍니다. 꽤 좋은 그 장소예요. 이 앞으로 중점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이 LTC 해가지고, L은 low, T는 temperature, C는 catalyst인데 low temperature catalyst. 소위 실온에서 반응이 가능한 촉매 연구들이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주로 고온 300도, 400도 고온에서 뭐 촉매 역할을 하는 것들은 꽤 있죠. 무슨 뭐또 백금 촉매도 있었고 아주 비싼 금속을 쓰는데, 이 저온 실온에서도 이 오염물을 덜 위험한 물질로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가 아직도 중요한 분야고, 그 중에 일부 뭐 또 그 뭐 상온 촉매 또는 뭐 공기 촉매 또는 뭐 여러 가지 티타늄 광 촉매 해가지고도 얘기하는데, 실내에서 강력하게 크게 이 오염물을 제거하는 걸 아직 저도 선생님도 보지 못했어요. 이 소위 업자들이 너무 과대 광고를 해서 뭐 이게 촉매 역할을 한다 자꾸들 그러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이 촉매를 가지고서 이런 오염물들을 쉽게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뭐 우리가 조그만 챔버나 조그만 공간에서는 가능한데 일상 공간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반응성이 높으니까는 촉매로 이런 것들을 소위 덜 유해한 물질로 디스트럭션 파괴시키는 게 가능한데, 이 또는 이런 것들을 소위 데시컨트 휴미디티 컨트롤 디바이스 건조제 같은 것들,
가지고 습도 조절하는 시스템에 함께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부 광촉매를 그 공기가 들어오는 어떤 시스템에 유도를 해서 그 효과를 일부 보기도 합니다. 그 컨트롤 디바이스하고 같이. 그래서 아무튼 LTC가 중요한 분야고, 앞으로도 수분과는 반응 안 해주는 게 좋고, 이 우리가 계속 연구할 때 이 그 촉매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영원히 써질 수가 없으니까는 언제 교환을 해야 되고 온습도의 영향을 파악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훌륭하게 이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